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비판이 도를 넘을 경우에는 비판에 담긴 내용보다는 지적을 당하는 상황만 남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2주년 기자대담은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내용보다 기자의 질문 태도를 둘러싼 논란만 남겼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내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당내 문제가 무엇인지, 대표 퇴진의 원인이 무엇인지보다는 갈등 당사자들의 거친 표현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찌질하다는 비난을 받았던 손학규 대표는 급기야 어제 임시최고위원회에서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한다는 하태경 의원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제 이 시간 출연했던 신지영 교수는 정치인들이 막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대중에게 먹히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정치인들의 언어 수준이 곧 국민의 언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프지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신을 공격한다면 나는 당신 편에 서겠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볼테르의 명언이죠. 타인의 말할 권리가 존중받고 품격을 잃지 않는 표현의 내용이 올곧게 전달되는 그런 풍토가 아쉽습니다.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종국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재용 이 소카 차량 이제 공유 서비스인데 네. 이 대표 간의 논쟁이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택시 업계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고, 예. 시위도 있었고, 또 뭐 분신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타협 기구가 이제 가동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지시켰고, 최근에는 이제 승합차 렌터카 서비스 타다에 대해서도 영업 중지 요구하면서 지금 시위 중입니다. 예. 분신 사고도 이제 관련해서 발생을 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재용 소카 대표가 이 안타깝지만 죽음을 이 정치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나섰고, 택시 업계가 피해를 크게 입은 계층인데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례하다고 그랬어요? 예. 무례한 언사?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또 이재용 대표가 또 반박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라고 의문 제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한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밝힌 거죠? 이런 네, 의견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요. 이후 이제 카풀 서비스 플러스를 운영하는 서영우 대표가 이 최 위원장 내년 총선 강원도 출마설이 있다 한다. 라고 댓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찬진 포티스 대표도 부총리님을 비판하면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냐라고 또 반문을 했어요. 이거 얘기는 또 뭐냐면 이재용 대표가 지난 2월에 홍남기 부총리가 공유경제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난 직후에 네네.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한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최 위원장이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도 사실 이 타다 새로운 운송 수단을 둘러싼 부분을 한번 다뤄볼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됐다. 이거 문제다.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배경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 때 문 대통령이 5월 말 일본 방문 전에 잠깐이라도 방한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했다. 이런 네네.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단독 방한을 거절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예.
그 직후에 이제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확정된 바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색출 작업에 나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 좀 유출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안 조사를 벌였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 고 현재 주미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라는 거고요. 네네.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2차례 그 당시 통화를 했고 회견 후에도 다시 유선으로 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일단 상급 비밀이고 유출하면 형법상 외교 기밀 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 의원은 청와대가 그때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 무슨 기밀 운운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나를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그리고 정보 취득원은 밝힐 수 없고 지금 이제 외교부 또 청와대 쪽에서 밝혔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아니다라고 예. 일단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부 제보자는 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이제 언론인 출신인데 뭐 취재를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조계종 측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배경이 있어요. 네. 이것도 배경이 있는 얘기죠. 네네. 어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때 이제 황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합장과 관불의식을 거부했다라고 해서 이게 기사화도 되고 논란이 네네. 됐다는 거죠.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황 대표가 스스로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자연인 황교안이나 기독교인 황교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대 정당 대표로 또 지도자로 참석한 거 아니냐.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생각과 입장만을 이제 고집한 모습을 보였고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 네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나만의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개인의 삶을 펼쳐나가는 것이 오히려 행복의 길이 될 것이다. 예. 라면서 이 사퇴 주장까지 지금 하고 나선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 개신교 장로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합장을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합장 대신에 묵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황 대표 또 여기도 불참합니다. 일부 최고위원만 대표단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뭐 다른 일정이 있나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근길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요즘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 사고 현장이 뉴스로 전해지는 것들을 많이 좀 보실 겁니다. 지난 21일이었죠. 자신과 다툰 뒤에 숨진 아버지를 5개월 동안 방치한 아들이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상처를 씻기 위해서 화장실로 갔다가 넘어진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왜 아버지의 시신을 5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했는가? 이건 또 의문입니다. 범죄 심리 분석하는 분이시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사건이 발생한 그 사건 시신이 발견된 네네. 것은 21일 저녁 때고요. 실제 그 사망이 발생한 것은 한 5개월 전이라고 네네. 합니다. 이 시신이 발견되게 된 것은 원래 그 집의 주인이 작은 아버지가
명의고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생활비를 다 대는 작은 아버지가 살고 있었고 5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말로는 아버지를 폭행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피를 닦고 들어가셨던데 화장에 쓰러졌는데 그대로 이제 무서워서 뭐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술이고요. 네네. 그 뒤에 이제 5개월 지난 뒤에 뭐 이제 시신 부패 냄새가 나니까 주인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실제로 집 주인, 그러니까 저기 명의자인 작은 아버지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예. 냄새가 나는 과정을 확인하고 작은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일종의 자수 형태로 신고해서 긴급 체포된 상황입니다. 보통 시신이 5개월 동안 그런 식으로 방치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글쎄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 온도, 습도에 따라 다른데 이게 뭐 미라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시신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통 이 지방 성분이 겉표면을 싸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부패가 진행이 확실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른 거군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습도가 어느 정도 확보됐거나 온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반반 정도 다 된다고 봅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무리 시체가 오래되더라도 뼈가 남아 있으면은 사망 원인에 대한 거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들의 진술 내용은 어떤 건가요? 아들의 진술 내용은 5개월 전 작년 12월쯤에 특정할 수 없는 날에 다퉜다. 그럼 표현은 다퉜다. 그리고 자기가 뭐 아버지 얼굴을 두세 대 때리고 그래서 피를 씻기 위해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거기서 쓰러지는 소리가 났고 그다음에 이제 가보니까 뭐 사망했더라라고 하는 뭐 사실 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네네. 진술은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같은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제 수사가 이제 전개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나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증거의 수집이라든가 거기과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 어긋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픈형의 진술을 듣습니다. 네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현장과 사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진술이란 것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왜곡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5개월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진짜 살인인지 예. 살인 후 사체 유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폭행 치사 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어쨌든 돌아가신 건 맞고 네네. 사체 유기가 사후에 이루어졌는지 예. 아니면은 아예 살인을 목적으로 사체 유기가 됐는지에 대한 구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정확한 부검 현장 네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그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엽기적인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예. 보면은 부자지간에 벌어진 일이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인데 어떠한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정말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참 이거를 설명하는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도 네네. 좀 난감하지만은 더 난감한 말씀은 네네.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가족, 존속, 예. 비속 폭행이 타 문화권에서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아, 높다고요? 높다. 예. 그러니까 가족 살인 비율, 가족 폭력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1.5배, 살인 비율은 1.5배, 뭐 더 큰 경우는 2배, 3배, 폭력 비율은. 네네. 왜 그러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가족 중심의 나라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족 중심의 나라인데 그런 범죄 비율이 또 높다는 또 이유는 뭘까요?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가족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 가족 외에 해결책이 있으면 막아서 찾죠. 근데 문제는 가족이 세대가 촘촘하게 감정적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사회에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가족에서 찾으면 안 되죠. 예. 그렇죠? 공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친구라든가 아니면 이성적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대단히 극단적으로 네네. 극단화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에다가 세대 간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증오하기까지 하는 이 세태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개 가족한테 굉장히 밀집돼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통 가족학에서는 가족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세대 간의 분리가 덜 돼 있는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요즘엔 뭐 동반 자살이라는 말 쓰지도 않습니다만 살해 후 극단적 선택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의정부에서 그 가족 3명이 그 참변을 당한 건도 보면은 가족 중심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그러면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같이 가자. 네네.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같이 가자. 우리는 가족 공주제.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족 중심 의식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그 좁은 공간에 같이 사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따로 분리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혼자 살다고 하는 것이 외롭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대 간에 분리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얼굴을 같이 바라보게 되면 해결책을 거기서 찾는다는 것은 그 해결책은 좋은 해결책도 있지만 나쁜 해결책도 있습니다. 보다 더 나쁜 해결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가장 쉬운 사람한테 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폭력 상황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가족 중심적인 사회에서 심지어는 가족의 해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굉장히 양극화된 상황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범죄라는 폭력이라는 이런 상황과 연계되어 있을 때는 훨씬 더 큰 비율로 지금 나타난다는 설명이시잖아요. 그렇죠. 가족 폭력과 가족 살인이 유례 없이 한국 사회가 높습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참 많은 걱정을 하는데요. 그걸 인위적으로 이걸 분리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디선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살인 피해자 비율이 남녀가 8대2입니다. 근데 우리는 5대5입니다. 왜 그러냐? 이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힘이 약하니까 예. 가장들에서 살해되는 경우 그 가장이라고 하는 건 남자친구를 포함하는 겁니다. 또는 사실혼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처럼 가족 내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문제가 꼭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네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 같은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삼자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후견인 제도 같은 거 지금 이 돌아가신 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중간에 누군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까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안 계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네네. 둘이 그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을 겁니다. 그럼 어떤 가족이 아니라 다른 제3의 비가족적인 후견인이라든가 제도가 개입됐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폭력적 상황은 없어지지 않았을까. 예. 또 의정부의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른 제3자적인 요소가 들어갔으면은 해결책을 가족 안에로 찾다. 우리 같이 죽자라는 쪽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가족의 일인데 당신이 왜 개입하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제도가 없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가정폭력, 아동폭력 여러 상황에서도 왜 니네들이 뭔데 개입하느냐. 경찰이 개입하려고 그러고 복지사가 개입하려고 그러면 왜 니네들이 개입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못하게 하거나 그것이 사회적 인식으로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폐쇄되어 있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폭력적인 상황을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진화해야 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들이고 이럴 텐데 말이죠. 최근에 그 대림동 그 여경 그 취객 제압 그 논란을 굉장히 지켜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그 여경들이 이렇게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들도 뭐 적지 않은 있을 테고요.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조치 같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완화시킨다는 얘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찰에 대한 공권력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된 경찰이 어제 그 발표를 했어요. 5단계로 나눴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을 우려가 싶은 것은 어떤 우려죠? 왜 그러냐면 현장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현장 판단을 누가 5단계 중에 3단계인지 2단계인지 누가 할 것이냐에 됩니다. 그것을 무전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판단을 하냐. 그럼 책임은 누가 지죠? 현장에서 인지. 그러니까 콜 요원이 지는 게 아니라 현장 요원이 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현장 요원이 판단해서 현장 요원이 책임을 졌을 때 그것을 흔히 말하는 컴프라치 보호해 주고 아니면 법적으로 이걸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제도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판단을 해서 알아서 해라. 책임은 니들이 져라.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경든 이든 남경이든 공권력의 확립에 특정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
네네. 그것이 지금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쪽짜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네. 공권력의 폭행의 현장 또는 범죄의 현장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 서구 사회, 소위 말해서 선진 사회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약한 편이다라는 그런 지적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약하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왜 예. 약하냐면은 경찰관 일 개인이 네네. 사법기관으로서 경찰 이 개인이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판단을 어떤 걸 했을 때 바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죠. 네네. 왜 제가 미국 얘기를 하냐면 미국엔 경찰관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어떤 특정한 법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경찰관 노조가 변호사를 사갖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해줍니다. 이게 과도한 공권력 행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네네. 과소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형태의 공권력이 행사되는 것에 서로 견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당연히 이 공간에서는 그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어떤 시민도 역시 예.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네네. 균형이 안 맞춰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전의 독재정권 시대에는 경찰한테 무조건 폭력을 써라 라고 해서 그것을 힘으로 제압했지 않습니까? 시민이. 네네. 지금은 그 거꾸로 무조건 받아들여라. 예, 폭력이 예. 오든. 그러니까 이제 공권력 확립이 안 되는 거죠. 아하. 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게 네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5월 가정의 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제3자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합리적인 대안을 좀 마련한다면은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될까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복지경찰이라는 말을 드립니다. 복지경찰이요? 예. 복지와 경찰이 어떻게 붙을 수 있냐 그러는데 미국의 아동국 주나 시의 아동국에는 그 아동국에 있는 복지사가 네네. 경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3자적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정 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제3자적 개입을 할 수 있으려면 예. 그게 경찰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경찰은 넉넉히 보고 있고 복지사는 힘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이것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복지경찰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무슨 여경 논란, 남경 논란 같은 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건 무의미 없죠. 그건 공권력이라는 거지. 네네. 이게 여자건 남자건 공권력이 확실히 확립되면은 이것은 네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상훈 프로파일러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뵙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 10주년입니다. 살아생전에 대통령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도록 하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느덧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던졌던 숙제들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참여정부 시절에 연설비서관을 지냈던 강원국 작가를 연결해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의 의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원국입니다. 예, 네. 봉화에 내려가시나요? 오늘은 못 가고요. 네네. 최근에 한 2번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난해 저희가 그 작가님을 벌써 1년 전에 연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1주년 기념해서 그때 연락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그럼요. 예. 그 대통령의 글쓰기 이거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뭐 스테디셀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강원국 작가님의 책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연설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그 측근에서 많은 그 연설문을 쓰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그 연설문을 쓰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대통령이 직접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작가께서 쓰시면은 그 다음에 최종본은 또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한번 좀 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게 중요한 연설은 대통령께서 부르셔가지고요. 구술을 쭉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쓰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면
그래서 또 그걸 보시고 다시 또 불러서 고치는 작업을 여러 번 하죠. 중요한 연설은. 네네. 그리고 이제 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경우에는 초안을 써서 드리면 그거를 가지고 고치는 작업만 하시죠, 대통령께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최종은 대통령 손끝에서 다 마무리가 되죠. 근데 어느 때 보면 대통령께서는 연설문의 완성본을 읽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메모에 의존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메모를 아예 처음부터 연설문을 준비하지 않고 네네. 메모로 당신께서 준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연설도 있고요. 예. 연설문을 준비했지만 그 현장에 갔을 때 이제 분위기가 그 준비한 연설과 좀 맞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그 대통령 연설은 늘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메모를 하셔가지고 연설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연설문을 아주 잘 못 써서 그게 혼나고 대통령께서 그냥 이렇게 메모를 해서 가져서 연설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아니, 뭐, 어쨌든. 혼났다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혼나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연설문이 마음에 안 들을 때죠. 네네. 시간 구술을 해주셨는데. 예. 구술 내용 방향과 맞지 않거나, 많은 부분을 막 빠뜨렸거나,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시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연설문을 완벽하게 준비해 가셔도요. 예. 그 연설문을 이렇게 줄줄 읽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설문을 그렇게 공들여서 준비한 연설문도 이게 참고용으로, 그러니까 메모한 듯 보시면서 그냥 청중을 바라보고 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준비한 연설을 읽지 않고 메모해 와서 연설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완벽하게 다 쓴 연설문을 가지고 가신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키워드라고 하는데 네.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셨던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건 뭐 개혁과 통합입니다. 개혁과 통합이요. 통합. 예. 예. 그 안에 뭐 이제 개혁은 뭐 정치 개혁부터 해서 쭉 개혁 뭐 사법 개혁이니 대학 개혁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요. 네네. 통합은 뭐 양극화 계층 간 통합이라든가 여야 간 정치적 그 대화 협상 그 타협 뭐 이런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죠. 네네. 네. 크게 보면 개혁과 통합이죠. 5년 내 추구했던 가치는. 개혁과 통합이요. 네. 이 가치는 뭐 지금도 그냥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사 수정회의를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거기에는 최순실 씨 목소리도 나오고 정호성 당시의 실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게 뭐 오가는 대화들 보면 아주 긴장감이 역력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연설문 수정회의를 하셨습니까? 예, 뭐 늘 하셨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들었는데 뭐 최순실 앞에 정호성 씨만큼 저는 그렇게 주눅들진 않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편하게 해주셨어요. 네네. 늘 편하게 해주세요. 농담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저는 뭐 전적으로 받아 쓰는 사람으로서 이제 대통령 말씀을 듣고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본인 생각이 정리가 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네. 제 역할은 잘 들어드리는 거고요. 정리가 되면 지금부터는 잘 받아 써라 그러세요. 예. 그럼 이제 받아 쓰는 역할, 이게 이제 제 역할의 전부였는데, 다만 이제 그걸 구술을 받고 나면 그 연설문을 나중에 정리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 구술 회의 시간이 좀 개인적으로 힘들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강원국 작가가 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연설 무엇입니까?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한일 관계에 관한 뭐 대통령 연설이 있습니다. 네네. 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연설인데 그건 뭐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써서 주신 거고요. 예. 제가 맨 마지막에 역사는 우리 편일 것입니다 한마디를 추가했더니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받아들여 주셨나 보다 했는데 막상 연설을 하실 때는
그 문장을 빼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내버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에 안 들으신 거겠죠. 역사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남이 뭐 멋있는 말 아무리 넣어줘도 네네. 자기 생각 아니면요 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이렇게 받아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도 하시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자기 말 아닌 거를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그래도 쓰지 않는 분이세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최근에 보면 그 서거 10주기 앞두고 대통령 남겼던 친필 메모가 공개가 됐는데 말이죠. 예. 이 메모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작가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까? 그 메모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메모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면 저는 좀 악몽이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메모를 주시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인데 저한테 주시는 경우는 네네. 숙제를 주실 때 메모를 주시고요. 네. 그것도 저한테는 부담이고 더 저기한 것은 이제 내 연설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당신께서 직접 메모하고 나서 연설을 하시고 메모로 연설을 하시고 참고하라고 그러면서 메모지를 주세요. 예. 내가 이렇게 메모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으니까 한번 맞춰보고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는 연설문을 준비하라고 주시는데 네네. 그럴 때는 좀 그렇죠. 잘 못 모셨던 기억들이죠. 그런 게. 이렇게 메모가 딱 하면 긴장하시겠어요? 뭐 두 가지가 숙제 줄 때 또는 한 가지는 연설문에 마음에 안 들 때라고 하니 딱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건 또 나는 또 죽었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하시고 그러셨겠네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 때 메모하시죠. 아하. 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최근에 슬로건 나온 걸 보니까 노무현 앞에 수식어가 새로운 이렇게 붙었습니다. 새로운 노무현.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때 노무현은 노무현이 아니고요. 네네. 그 시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참여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제는 새로운 노무현은 그냥 시민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노무현이 되자는 거죠. 시민 한 사람이. 예. 네.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비서관께서 만나셔서 특권과 반칙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자, 생각하셨던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면 무슨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했던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네네.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부터 이제 그런 게 더욱 그렇고 언젠가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리라고 보는데요. 네. 노무현 없는 노무현 세상. 아주 참 근사한 표현이십니다. 예전에 인터뷰하실 때 글을 쓸 때 국어 사전을 항상 보면서 써라. 내가 아는 단어가 전부가 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수험생들에게 주는 아주 좋은 꿀팁이었어요. 그 얘기는. 예. 늘 대통령께서 단어를 제가 모르는 단어를 자꾸 고치셔가지고 네네. 아예 처음부터 제가 쓴 단어를 믿지 않고 국어 사전에 쳐봐서 더 좋은 단어를 찾아 쓰는 버릇을 했거든요. 네네. 계속 연설문을 쓸 때. 예. 근데 지금도 여전히 국어 사전 열어놓고 유의어 중에 더 좋은 단어를 찾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대통령의 글쓰기 책에 이은 앞으로 나올 작가님의 책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청소년 위한 글쓰기 책을 쓰려고 하는데요. 네네. 연내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나오게 되면은 또 좋은 신간 네. 안내를 통해서. 그때 또 한번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그러한 좀 글쓰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지낸 분이시죠. 강원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오전 9시 10분 오뉴스로 찾아뵙고 있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것은 국가예산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를 말합니다. 정부가 1년 동안 정해놓은 예산 외에 부득이하게 필요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 예산을 추가 변경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때 국회는 이것을 심사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현재 이것을 두고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추경 예산안, 2번 동경 예산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 맞아.